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4월 학평 윤리사상 총평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양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치르셨었던 이 윤리사상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5% 정도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패턴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베이컨 하면 누가 떠오르죠? 데카르트. 주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양명. 이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이. 뭐 이런 식의 조합. 플라톤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조합이 출제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월 학평을 처음 윤리사상을 봤을 때 느껴지는, 제가 봤을 때 처음의 느낌은 익숙하다. 맞나요? 익숙하다. 그럼 왜 익숙하다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사상가가 한 명이 나왔을 때 꼭 어때요? 연상되는 또 다른 한 명의 사상가 또는 두 명의 사상가가 있죠. 그런 사상가들이 뭐 특별한 예외 없이 어때요? 그대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75%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이게 일반적인, 제가 볼 때는 난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11번이나 12번이나 19번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생각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비교의 패턴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뭐 11번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렇죠. 왜 에피쿠로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스토아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에피쿠로스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출제가 하나 이루어졌고, 그 다음 스토아가 나왔어요. 스토아가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 돼? 에피쿠로스를 생각을 했는데 스토아의 짝꿍으로 누가 나왔을까? 장자가 나왔죠. 에피쿠로스의 짝꿍으로는 소크라테스를 비교를 시켰고, 그 다음 어때? 스토아의 짝꿍으로는 장자를 비교시키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11번과 19번 문제거든요. 요 두 문제가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죠. 하지만 또 그런 건 있어요. 이 비교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까지 비교가 많이 이루어진 주제가 출제가 되면 난도가 높아질까요? 좀처럼 보지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그런 어떤 비교의 유형, 비교의 주제들로 구성된 문제들의 난도가 높을까요? 저는 무조건 전자라고 봐요. 왜? 전자는 여러분들한테 그 조합 자체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출제할 수 있는 복이나 선지의 이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댈 만큼 끌고 나갈 수 있거든. 반면에 거의 출제가 되지 못한 비교의 유형들 있죠. 이런 비교의 주제들이 물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검증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 쉽게 경우 그런 출제의 주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비교해 본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돼서 나오게 된 선지나 보기 자체가 어때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검증받지도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깊이 있는 고난도의 내용까지 선지나 보기를 만들기는 사실상 뭐하다?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 비교용 내가 못 봤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드는 게 뭐냐면 심적 위축이거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처럼 보지 못하는 비교 유형이 출제가 될 겁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보통 보기나 선지를 뭐한다? 구성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접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1번, 19번이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위주의 출제가 한 85%, 90%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10%, 15% 정도 예외가 11번과 19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선지 출제, 선지 해석의 정확성이 필요한 문항. 이게 어때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는 몇 번이라고 보냐면 10번입니다. 10번. 10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설 강의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10번 문항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10번 문항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몇 번 선지죠? 3번 선지입니다. 주제는 사회계약설이죠. 누가 봐도 사회계약 나오면 딱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야? 양도라는 단어야. 우리는 어때요? 국가에다가 계약을 했다는 건 양도한다는, 준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때요? 사회계약 나오고 국가 나오고 양도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때요?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아. 그냥 손이 먼저 갑니다. 맞네?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번 4월 학평의 10번 문항 중에서 3번 선지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그런 면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걸 보면은 문제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선지들이 분명히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현장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선지를 뭡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연습해야 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면 출제 비율은 어떠냐면요. 동양윤리하고 서양윤리는 거의 똑같아요. 8문항씩에서 40%씩 출제가 됐고요. 서양 사회사상 파트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참 지금까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번밖에 학평을 안 봤죠. 아직 평가원을 본 상태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사회사상 파트의 출제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왜? 제가 수능 특강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주 드린 게 이번 교육과정 개정, 윤리사상 교육과정 개정의 꽃은 사회사상이다. 왜? 동양과 서양은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어디에서 다 뒤집어 엎었다? 사회사상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뒤집어 엎었어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윤리사상이. 그러면서 사회사상 부분에서 분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없던 내용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거 원래 생륜 주제인데요. 시민 불복종서부터 해서 해외 원조 평화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붙습니다. 추가가 되죠. 그게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션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문제씩 줄이더라도 여기서 6문제까지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2번의 학평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패턴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분명히 이쪽 포션이 이쪽의 비율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내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회사상 파트에서 생륜과 겹쳐지는 주제 흔히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 원조, 평화, 시민불복종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생륜과 겹쳐지는 사상가들 뭐 예를 들어 칸트라던가 갈퉁이라던가 싱어라던가 그렇죠. 그런 사상가들은 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셨던 4월 학평의 대표적인 또 비율상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난도 문항은 10번하고 18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 전체가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제시문 또 굉장히 수월했어요. 제시문에서 이 사상가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뭐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꼭 하나씩 뭐를 갖다 넣었다? 함정선지를 배치했다라는 거죠. 여기 함정선지가 들어가 있어요. 3번.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함정보기를 넣었어요. 기억.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난도가 뭐 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10번째 문제와 18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때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어설프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그런 어떤 사례가 이 2문항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대수능 학습 방법은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정확한 지식 정말 필요합니다. 꼭 나와요. 이게 다 3점짜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능 가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제별 모호한 선지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기출문제를 많이 접해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비교 유형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 4월 학평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11번과 19번을 제외하고는 다 예측 가능한 비교 유형이 출제가 되었지만 그건 4월 학평일 뿐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비교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월 학평 윤리와 사상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